아시겠지만 이제 지난번 국회 대정부 질의 때 제가 민주당을 향해서 당신들이 하는 그런 행태와 처서가 바로 공산 전체주의의 맹정한 거다. 제가 이렇게 이제 대정부 질의 때 이야기해서 민주당이 이제 커다란 반발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민주당이 반발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측면에 대해서 제가 놀랐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고 그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하는 거는 국회 방송을 통해서 온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생방되고 있는 그런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국회의원을 향해서 야 이 빨갱이야 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고성지르고 야 이 부역자야 북한에서 온 쓰레기야 이러면서 동료 의원을 향해서 그런 인격적인 발언을 그것도 몇 초가 아니라 몇 분 동안을 온 국민 앞에서 한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과연 오늘의 대한민국 국회의 현 모습일까? 그래서 이제 이번 이런 해프닝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날과 그 전날의 대정부 질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날 대정부 질의 때 첫날 회의 때 30의원이 나갔는데 첫날 회의 첫 질의에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탄핵도 가능한 그런 법적 그런 제도적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재헌 역사상 대정부 질의 첫날 첫 질의에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첫 질의를 대통령 탄핵으로 몰고 갔고 그 다음 의원들부터 나가서 대통령에게 어떤 감투를 씌웠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뉴라이트다. 뉴라이트 감투를 이제 씌웠고 더 나아가서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정책은 뉴 메카시즘이다. 이 대한민국의 이 밝은 세월에 공산 전체주의는 과연 어디에 있다는 거냐? 대한민국 지금 21세기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 전쟁을 몰아오고 있다. 이렇게 이틀 동안을 완전히 전 국민 앞에서 이념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우리 당 의원들 4명이 대정부 질의했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나갔어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대정부 질의 자꾸 나가서 이거 국민들 앞에서 이 상황을 똑바로 설명해야 되겠다. 과연 대한민국에 공산 전체주의의 맹종한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 반국가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국민들 앞에 똑바로 알리지 않으면 그야말로 올해 대정부 질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구 뉴라이트의 감투를 씌워놓은 거로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국회에서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하면 북한 인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 201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인데 이에 따라서 북한 인권 재단을 내와야 하는데 재단을 내오면 여야가 동시에 이사를 추천해야 되는데 7년째 지금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요. 민주당은 계속 보이콧합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통일부에서 12번째 공문을 민주당에 보냈습니다. 제발 이사 좀 추천해 주세요. 또 이사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시간적으로 비교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북한 인권법이 처음 발의된 게 2015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6년 통과될 때까지 얼마 걸렸느냐? 11년이 걸렸어요. 민주당이 반대해서. 그 다음 북한 인권법이 통과돼서 7년이 걸렸지만 아직도 그 법에서 만들려고 하는 북한 인권재단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여정이가 민주당에다가 대북전단을 법을 만들어서라도 금지시켜라 라고 김여정이가 하명을 하니 여러분 민주당이 몇 개월 만에 법을 만들었을까요? 3년? 6년? 6개월 만에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이 법 제정 역사상 공청회도 걸치지 않고 이렇게 북한의 평양에서 김여정이가 법이라도 만들라고 하니 6개월 동안의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킨 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게 바로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세력이다 하니까 얘들이 일어나서 몸을 푸르푸르 떨면서 난리를 쳤는데, 저는요 그 과정을 보면서 정말 이 단 한 가지 사실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사회에 여기에 대한 확고한 저는 답변이 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하자는 건 이 내용을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 신상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저보고 쓰레기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날 이재명 당대표 단식장에 찾아가서 항의하고 제 항의문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눈을 감고 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강제로 민주당 의원들이 저를 들어서 아야 6명이 달라붙어서 저를 강제로 밀어냈습니다. 밀어내서 그러면 향후 이걸 어떻게 이걸 투쟁을 하겠느냐, 이런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어요.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 당에서 일부 분들은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건 끝까지 저렇게 전체 국민 앞에서 인격 모독 모욕죄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사과를 받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옆에 텐트를 치고 같이 단식 농성을 해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기해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거 끝까지, 이번엔 넘어가면 안 된다, 끝까지 내가 같이 단식 농성하자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당에서 저를 불러다가 그저 오늘 한번 찾아간 거로 끝내지 뭐. 끝내고 당에서 그 쓰레기라고 발언한 중에 한 명, 그 딱 제가 찾은 그 박영순 의원을 윤리에 징계하는 거로 이제는 그쯤 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당의 내적인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당의 결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우리 당 안에서 그러면 민주당이 어떻게 할 거냐, 쟤들을 생리적인 DNA상 절대 사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사건을 조용히 덮어버릴 것이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죄송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오늘 오히려 저들이 쓰레기 발언이라고 하고 오늘 국회 윤리회에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단식 농성장을 찾아간 저를 국회 윤리회에 저를 제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우리 당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가 아직도 민주당을 잘 모르는구나. 저렇게까지 완전히 저렇게 도적이야 매를 드는 것으로 적반하장적으로 저렇게 민주당의 정치 투쟁을 벌일 줄 저도 얘기도 못했고 우리도 얘기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내년도 총선이 있습니다. 내년도 총선에서요, 우리 지금의 정신적인 준비 상태, 지금의 우리의 의식 멘탈리티 가지고 우리 총선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 민주당 지금 하는 거 보십시오. 이번에 지금 저희가 이제부터 저희 당의 활동의 중심을 어디로 옮겨가려고 하는가 하면, 대선 전에 김만배가 녹취록 조작 사건 다 들으셨죠? 이 대송 조작 이 사건을 저희들이 끝까지 파헤치고 엄중 처벌하는 걸로 지금 투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선 상황을 그때 돌이켜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에 비해서 10%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때 선거 캠프에서 적어도 5% 차이로는 이길 것이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0.7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바로 대선 직전 전야에 이 김만배 녹취록이 터져나오면서 대장동 사건의 주범이 이재명으로부터 윤석열로 옮겨가서 모든 언론들에서 대장동 사건의 주범이 결국은 두산저축은행 사건을 부마시킨 윤석열이다 해가지고 모든 메이저 언론들이 다 그렇게 매도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3월 9일 날 대선이 진행되지 못하고 한 며칠만 늦었더라면, 며칠만 넘어갔더라면 아마 대선에서 우리가 지었을 수 있어요. 국민들이 그 말을 믿고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야, 저런 정도로 저렇게 조작한다는 걸 이번에 우리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는 이런 심리가 있어요. 승자 관용의 원리에 따라서 아이고 이겼는데 또 넘어가지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김대원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BBK 선거에서 이기면 다 잊어먹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데 저 민주당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각종 이제 내년 총선과 별의별 조작을 다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재명 그 일당의 대장동 저 녹취록 김만배 녹취록 조작 사건은 저희들이 끝까지 해석을 파헤쳐야 되겠다. 저희들은 이렇게 지금 결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저 민주당과 정말 정치적인 내용, 정치 투쟁을 하려면 멀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면서 오늘의 제 신상 발언을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부터 제 안보 강연을 이어가겠습니다. 아직 거의 매주 전국을 다니면서 안보 강연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이런 제목으로 안보 강연 해본 건 처음입니다. 이 안보 강연 제목과 이 내용을 제가 언제 만들었는가 하면 오늘 오전 11시부터 12시 사이에 만들었습니다. 이 강연에 대해서 김영재 의원님께서 원래 강연 제목은 북한의 핵 위협과 우리의 대응 이런 강연 내용이었는데 다 만들었는데 우리 김영재 시의원님께서 최근에 김정은이 남한 점령 작전 계획을 놓고 작전 주입에서 시뮬레이션까지 돌렸다고 하는데 의원님 과연 북한이 남한 점령 작전 계획이라는 게 있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북한은 우리 남한을 진짜 점령하고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좀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어제 저녁에 제안을 받고 오늘 아침에 나가서 아침 7시 반에 KBS 최경영의 시사라디오 가고 그거 끝나고 오자마자 주간조선과 인터뷰하고 그거 끝나고 이제 오자마자 국회에서 세미나하고 11시부터 앉아서 제가 급하게 만들었는데 한번 제 이야기 한번 좀 주의 깊게 좀 들어봐 주십시오. 김정은의 남한 점령은 가능한가? 네. 최근에요. 이게 지금 국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북한이 조카 통일하겠다, 뭐 남한을 점령한다, 뭐 이런 말을 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라는 거를 레토릭으로만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레토릭이 아니라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북한군 총참모부 작전지휘센터입니다. 이 작전지휘센터에 김정은이가 직접 가서 북한군 장성들하고 남한 점령 작전 계획을 토의하고 어떻게 해라 하라는 걸 화면과 사진을 통해서 직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걸 많이 전망하는 사람들이 과연 지금 저게 레토릭인지 블러핑인지 아니면 진짜 북한은 남한 점령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한 지금 의견이 대단히 분분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북한의 남한 영토 점령 작전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다고 생각되세요? 네. 단순한 레토릭 위협이 아니고 군대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내용입니다. 김정은이 이 한반도에서 독자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잘 이제 판단해 봐야 되는데요.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해 보려면 6.25 전쟁과 지금의 상황이 뭐이 같고 뭐이 다른지 이런 걸 우리가 좀 분석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지도를 보면요. 이 지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그마한 이렇게 성으로 붙어 있는 이 대한민국은요, 지금 이 거대 악이라는 이 거대 악의 맨 끝자락에 지금 간신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정치 군사학적인 견지에서 보면 이런 큰 세력의 맨 끝자락에 붙어 있는 이 대한민국이 이 거대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긴다는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 불가능한 구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70여 년째 여기를 버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우리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거대 악에 맞서서 요 조그마한 하나의 점과 같은 이 점이 어떻게 그러면 이 오늘 현재까지 여기에 버티고 왔느냐?
이 이유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6.25 전쟁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요, 왜 6.25 전쟁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때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이거는 누가 봐도 그때 당시 이게 보면 누가 봐도 저런 차이면 당연히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겠네. 저런 정도 차이인데 전쟁 안 하고 가만히 평화적인 대화로 통일합시다. 이렇게 할 바보가 어디 있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보 한번 그때 당시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 군대 인원수는 관계 우리가 차치하고라도 이 탱크, 포, 함선, 전투기 이거 보면 개입이 안 되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이렇게 적대 관계에 있는 두 국가면 국가, 두 지역 사이에 이런 완전히 운동장이 기울어진 상태면요, 이거 무조건 전쟁이 일어납니다. 무조건 일어나요. 여기서 평화가 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평화를 이룩하려면 군사적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힘에 의한 평화, 힘에 의한 균형이란 말이 왜 나오냐면, 균형도 일정한 적도 깨져야지 이것처럼 완전히 이렇게 운동장이 기울이면 치고 내려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 북한이 이게 언제 기울어졌느냐, 이 상황이 1949년 초에 벌써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그러면 왜 북한이 49년대에 치지 않고 50년대에 쳤습니까? 하루라도 균형이 벌어졌을 때 빨리 치면 되겠는지, 또 그때 당시 북한은 어떤 점을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을까? 그걸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중시해 볼 게 이 탱크라는 부분입니다. 탱크. 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는요, 땅이 작아요. 땅이 작기 때문에 이 자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전쟁을 일반적으로 한다면 보통 작전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한 주일 동안의 전쟁을 끝내는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 상상과는 달리 6.25 전쟁은 3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정상적인 작전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걸 떼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그마한 영토에서. 그러면 이 자그마한 영토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모의 균형이 깨졌다라는 걸 보면 벌써 이 탱크가 그때 당시 우리는 한 대도 없었고 북한군은 242대를 가졌습니다. 42대도 아니고 242대 정도면요, 이건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전쟁을 일어났는데 탱크를 앞세워가지고, 탱크라는 절대적 군사 우위를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좀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냐 없겠냐 이거죠. 남북한의 군사적 벽을 한번 좀 대비편을 제가 그렸습니다. 지금 이런 남북한의 군사적 대비 상태에서 여러분 생각에는 균형이 유지됐다고 보세요? 아니면 균형이 깨졌다고 보세요? 깨졌죠. 그렇게 어떻게 보십니까? 깨졌다고 봅니다. 균형이 깨졌다고 봅니까? 네, 우리가 압도적으로 재래식 무기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고 봅니다. 네, 아주 정확히 시작했습니다. 총 사람 수, 북한의 군사 구조는 공격 구조입니다. 우리 군사 구조는 방어 구조예요. 그러면 공격 군사 구조는 항상 방어에 비해서 무력을 3배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공격 구조는 항상 도시를 점령하고 마을을 점령하고 강을 도하해야 되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가면, 방어하는 사람이 결국은 전호에 숨고 도시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콘크리트 구조물에 의지하기 때문에 방어한 쪽을 유지해서 공격하는 쪽은 항상 3배 이상의 무력을 유지해야 그것이 맞는데, 북한은 지금 우리에 비해서 항상 북한은 그렇기 때문에 3배 이상의 쪽수 군대를 이렇게 다 거의 3배씩, 특전사 같은 경우에는 3배 정도는 한 3만 정도인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군사력 평가에서 우리는 6위권에 들어갑니다. 총적인 숫자에서는 우리가 열세지만 우리의 무력의 그 발전 기술과 재래식 무력의 발전 정도에서 군사학계에서는 총 양적으로는 우리가 적지만은 질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보다 우월하다고 봅니다. 균형이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지금 지어져 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만일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북한의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기다가 우리가 대입시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우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아까 6.25 전쟁 때 탱크 이야기를 했는가면 6.25 전쟁 때는 북한이 탱크를 이용해 가지고 압도적인 우위를 달성해서 전쟁에 나왔죠. 지금은 이제는 탱크도 안 되고 배도 안 되고 공군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이제 재래식은 안 됩니다. 그래서 비계층으로 만들어낸 게 북한의 바로 이 핵무기입니다. 그런데 핵무기가 양국 군사력에 들어와서 그렇게 돼서 군사력을 비교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미연합 공군 훈련을 했어요. 공중에서. 공군 훈련을 하니까 김정은이가 뭐라고 했냐면 그런 공군 훈련은 왜 하느냐. 한국에 있는 12개의 작전 비행장마다 전술 핵 탄두를 4발씩 쏘면 12개의 작전 비행장은 다 초토화될 것이다. 비행장이 다 초토화될 것인데 비행기가 하늘에 뜬 비행기는 어디에 내리겠다고 그렇게 한미연합 훈련을 하게 되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핵을 가진 이 북한, 핵무기라는 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의 이 비대칭 전력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맞서겠느냐. 이 방도를 찾아서 다시 우리가 균형을 이루어줘야 이 땅에서 평화가 유지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우리 정부가 만들어내는 게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이야기했던 김정은의 남한 점령 작전 계획은 6.25 때나 지금이나 한 주일 내에 전쟁을 끝내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주일 내에 첫 일날이 기습 공격인데 얼마 전에 다 이야기했죠. 북한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이건 북한이 법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핵무력 선제 사용. 그래서 첫 기습 공격 자체부터 핵으로서 모든 작전 비행장과 그 다음에 우리 군 시설 모든 걸 전술핵으로 때리겠다. 지금 이렇게 했고 얼마 전에는 3,000톤 잠수함을 진수했어요. 거기에 지금 핵 미사일이 지금 10개 들어가 있는 걸로 보는데 이렇게 이제부터는 김정은이가 8월 달에 말한 것이 전술 핵무기를 지상 배치는 이제는 있음 하고 이제부터는 전술 핵무기를 잠수함에 탑재해 가지고 핵무기를 다 이제 바다 밑에다가 깔아놓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바다로 전술 핵무기가 이전하고 있어서 지금 북한은 이렇게 7일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거냐 안 일어날 거냐 이 문제가 제일 궁금하죠. 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속에서 최근에 나온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네, 한 분, 두 분. 많이 안 계시네. 지금 이게 영화가 지금 상영 중에 있는데 시간 되시면 이 영화 꼭 보세요. 저 영화를 보면 우리 한반도 전쟁이 왜 일어났구나 하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일어났냐면 쉽게 말하면 이것 때문에 이 오펜하이머 영화 보면 거기 다 나와요. 뭐냐면 김일성이가 준비 다 했어요. 전쟁 준비. 그래서 치라고 하는데 스탈린이 야 제발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치지 마냐. 만약 김일성이가 치고 내려왔을 때 미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평양이나 어디에 전술핵탄을 하나 땅 떨구면 일본이 무릎을 꿇는 것처럼 북한이 무릎을 꿇는 건 이건 뭐 순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적어도 핵균형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제 스탈린의 핵무기를 완성하느냐 1949년 8월 달에 드디어 소련이 첫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미국에 이야기합니다. 자, 미국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원자탄 독점 시대는 이제 끝났다. 너도 있고 나도 있다. 이렇게 소련이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아이고 이제는 스탈린 형님한테 핵무기가 있으니 전쟁을 일으켜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진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오펜하이머 영화로 다 보셨겠지만은 미국 핵과학자들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던져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이 너무 많이 죽은 거예요.
너무 많이 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소련의 핵무기를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오펜하이머 같은 사람은 더는 핵무기 만들지 말자. 더는 수소폭탄 만들지 말고 소련과 핵 군축 협상을 해서 미국 것도 없애고 소련 것도 없애고 해서 더는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만들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49년도 8월 달에 소련이 원자탄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도 핵무기를 쏘본 미국은 이 핵무기가 얼마나 위험한 무기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소련이 핵을 가졌으니까 소련하고 직접 싸움이 붙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소련과 미국 사이에 방어선, 우리 말하면 지금 우리 말하는 레드라인, 이 선만 우리 넘지 말자. 그러면 나도 너 안 치고 너도 날 안 치서 우리 서로 싸우지 말라는 방어선을 이제 긋는데 그게 바로 이 에치스 라인입니다. 이거 다 여러분 아시는 얘기예요. 이걸 언제 긋느냐? 1950년 1월 달에 에치스를 그어 놓습니다. 만일 에치스라는 국무장관이 아무리 소련의 핵무기가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그때 이 에치스 라인을 그어놓지 않았더라면 전쟁은 안 일어나요. 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애매모호하는데 근데 이렇게 에치스 라인을 1월 달에 그어놓으니 김일성이 다시 1950년 3월달 스탈린 사다 또 갑니다. 자, 에치스 라인 그은 거 맞죠? 이거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무기 안 쓰겠다는 거고 치고 들어가도 미국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점을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때는 소련이 원자탄을 가졌더라면 지금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북한과 미국 사이에 핵무기를 가지고 두 핵대국이 싸움 붙겠느냐 안 붙겠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때 당시 미국은 핵 가진 사람은 우리 안 싸울 거야 라고 애지신을 그었는데 지금의 미국은 북한의 핵을 가지고 직접 ICBM을 미국에다가 던지겠다고 하지만 끝까지 싸우겠다. 만약 북한이 핵을 쓰면 미국도 핵을 쓰자. 핵 가진 둘이 한번 맞짱 뜨자 해서 지금의 에치스 라인은 뭐 지금은 에치스 라인이라는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그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다르죠? 네, 그때는 대만과 한반도가 미국의 방어 계산에서 빠져 있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미국의 방어 계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지금은 한미 동맹이라고 표현하고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언했습니다. 어떻게 공언했는가 하면 만일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쓴다면 북한 정권은 종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역대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 야 정은아 네가 핵무기 쓴다면 너 죽어.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마 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강하게 경고장을 날린 대통령이 없었어요. 바이든 대통령 때 처음 와서 너 죽어 라고 너 종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지금 상황은 다르다. 그래서 첫째 김정은이가 과연 남한을 점령할 수 있을까 없을까. 첫 번째 이 구조상으로 보면 김정은이가 전쟁을 일으키기 매우 불리한 구조다. 6.25 때하고 달라졌죠. 그래서 지금 북한이 노리는 건 뭐냐. 지금 북한이 노리는 거는 미국하고 핵무기를 가지고 핵 군축 협상을 하자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 에치스 라인을 여기 지금 있는 신 에치스 라인을 다시 원래대로 여기다 그어놓자는 겁니다.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외교 정치학에서 말하는 핵 군축 협상인데 너와 나도 너를 향해서 안 쓰겠으니 너도 나를 향해서 쓰지 말자. 우리 서로 핵을 가진 나라들끼리는 싸우지 말자. 그래서 이런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미국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 미국이 여러분 보실 때는 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이걸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요. 어떨 것 같으세요? 받아들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담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래서 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나가서 NCG라고 핵 협의 그룹이라는 걸 왜 우리가 만들고 이렇게 하느냐? 이걸 왜 확신이 안 가고 믿음이 안 가니까 자꾸 이런 추가적인 제도적인 구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왜 미국 자꾸 찾아가는 이유가 없어요. 우리도 불안하니 어느 때가 미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현재의 미국의 방어 개선이 에치스 라인은 변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한미동맹을 꽉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세력들이 많아서 이 한미동맹을 지금 깨자는 겁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 하나 더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이 점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이게 이 휴전선이에요. 휴전선인데 이 휴전선에 지금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북쪽으로 2km, 우리 쪽으로 2km 해가지고 이걸 DMZ로 군사 이제 비무장지대라는 걸 이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개념을 좀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이 비무장지대 이걸 누가 관리하고 있을까요? 누가 보호하고 있을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기를 지배하고 거쳐서고 GP고 하는 건 다 우리 국군입니다. 국군이지만 법률적으로 여기에 대한 관할권은 어디에 있느냐면 유엔군 한데 있습니다. 유엔군.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반국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뭘 노리는가 하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자. 그러면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되면요. 바로 이 비무장지대 관할권이 유엔군으로부터 누구한테로 넘어갈까요? 우리 한국군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거 우리 자존심이 우리도 다 독립자주국가인데 당연히 우리 땅인데 우리가 관할해야지 유엔군에 넘긴다는 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가져오자. 뭐 그래서 전시작전권도 우리가 가져오자고 하고 유엔군 관할권도 가져오자고 하고 막 이러는데 감성적으로 우리가 속이 후련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런 구조를. 이 구조를. 이 유엔군 사령부가 가난하도록 만든 구조를. 모르시죠?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이거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구조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이승만 대통령이 이 구조를 만들었는가 하면 6.25 전쟁 날 꽝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즉시 6월 25일 날 트루먼 대통령 메가더한테 간청합니다. 북한이 치고 내려왔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답변이 뭐냐면 도와주기는 도와주겠는데 도와줄 수 있는 절차적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절차냐?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군을 보내겠느냐 말겠느냐 회의를 하고 거기서 결의안이 통과돼야 미군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당연히 오케이 당장 갈게. 메가도 저 태평양 함대 도쿄에 있는 태평양 함대 사령관 저 태평양 무력 사령관 메가도 빨리 가서 미군 보낼게 이랬는데 미국은 이때 뭐냐면 절차적 명분을 냈습니다. 오케이 가긴 가겠는데 유엔 안보리에서 먼저 터위해서 절차적 명분을 갖추자. 그런데 이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때 절차적 명분을 갖추려면 5개 나라가 동의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련도 있었습니다. 소련이 그때 NO 하고 동의 안 하면요 유엔군 파견 못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가슴을 조여서 야 저 소련이 손을 들어줄까 말까. 소련은 북한 편인데 근데 소련이 어떻게 이걸 동의했을까요 여러분? 참가 안 했어요. 그 러시아 그때 소련 대표가 본국으로부터 참가하는 지시를 못 받아서 후에는 그 때문에 이 사람이 책임졌지만 고날회의에 본국에서 지시가 와야 외교관은 가겠는데 그래 대사가 못 갔으니까 소련 대표가 없을 때 6월 28일 날 땡땡땡 방치 들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이걸 당하면서 이거는 이런 걸 보고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 지나친 뭐 그때 당시 뭐 타이완 중국 대표 문제도 있었지만 이런 걸 보고 이 하늘이 도왔다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데 만약 그때 소련 대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을 벌이면서 계속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앞으로 북한이 또 치고 내려올 때 이렇게 절차적 명분 과정, 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세계가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는 이 구도를 어떻게 하면 만들까?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하다가 바로 이 휴전 협정을 체결할 때 이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리권을 유엔에 넣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구조인가 하면 북한이 치고 내려면 1차적으로 누굴 때릴 겁니까? 1차적으로 유엔을 때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 치고 내려다면 유엔에서 해일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유엔군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유엔으로서는 당연히 유엔군이 공격받았기 때문에 유엔군이 참가합니다 라고 자동 개입이 될 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자동 개입이 없으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가 지금 치고 들어가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더 작은 리투아니아나 에스토니아나 이런 나라들은 못 쳐요. 훨씬 더 작은데 왜 못 칠까요? 나토. 바로 나토에 가입돼서 아무리 소련이 크고 소련이 대학생이고 리투아니아나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들은 진짜 유치원생이지만 얘 싸대기 하나 때렸다. 얘 싸대기 하나 때리면 그 뒤에 있는 형님들이 자동적으로 달려와서 러시아 싸대기 때리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국제적으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동 개입 집단 안전보장 체계라고 합니다. 자동 개입 체계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자동 개입 체계를 누가 만들어 놨냐?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겁니다. 정말 이승만 대통령은요 대단한 외교의 천재, 오늘까지 다 내다보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반국가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북한과 정전협정을 체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대한민국에서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DMZ도 관한 거를 넘겨받죠. 이러면 이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우리의 평화를 지켜준 이 구조가 허물어져요. 이 구조가 허물어지면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게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이제 국회에서 지금 계속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야당 의원들이 외통위 전체 회의, 이번에 한덕수 총리한테도 대정부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질이 이렇게 합니다. 저 총리님, 한미동맹이 굳건합니까? 굳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미동맹은 대단히 굳건합니다. 그러면 한미동맹 가지고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질의해요. 그러면 당연히 지킬 수 있죠.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은 그런데 일본을 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딱 질의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답변해요? 여러분 어떻게 답변할까요? 아니 굳건한 한미동맹 주한미군 딱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이 치면 정권 정말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한테는 일본이라는 존재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캠프 레비도 하고 올해만 기시다 총리를 6번 만났습니다. 올해만 6번 정도 만났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지금 바보 같은 짓 한다는 거잖아요. 일본이 필요 없는데 계속 일본 가서 같이 하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는 데는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고 있는데 일본이라는 존재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주한 미군은 들어와 있어요. 미군도 들어와 있고 공군도 다 있는데 전쟁이 일어났다. 만일 하나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전쟁 수행에 필요한 모든 물자들은 다 어디에 있냐?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 유엔 병창기지에 있어요. 왜? 이 한반도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땅이 작잖아요. 땅이 작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이 의하면 특전사업 확인할 수 있고 공중에서 한국을 때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병창기지로서에는 우리가 전장에서부터 너무 가깝습니다. 그래서 미군의 한반도에서의 전쟁 수행 능력에 필요한 모든 전쟁 물자, 전쟁 수행 물자는 다 지금 일본에 있어요. 이렇게 일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하게는 이역에 있는 모든 전쟁 물자들을 가지고 미군이 즉시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의 지지와 성원이 우리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더 중요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면 자, 우리 한반도에서 북한이 치고 내려오는 거 우리 한미동맹이 달라붙으면 김정은이 단번에 박살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주 새로운 변수가 뜨고 있습니다. 만일 타이완에서 시진핑이 타이완을 군사적으로 공격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김정은이 가만히 있을까요? 시진핑이가 타이완을 쳤다. 그러면 시진핑은 김정은한테 뭘 요구하고 김정은은 뭘 할까요? 당연히
시진핑은 김정은에게 한반도에서도 작전을 해서 타이완에서 열리고 있는 미군의 무력을 분산시켜 줄 걸 요구합니다. 왜 그렇게 요구하는가면요. 타이완에서 제일 가까운 미군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 평택 기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 기지에 있는 우리 주한 미군이 자동적으로 여기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구조인데 지금 현 시점 오늘 바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9월 12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만일 동북아시아에서 두 개 지역에서 전쟁이 동시에 일어난다. 타이완에서도 일어나고 한반도에서도 일어난다 라고 하면 미국이 두 개 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미국이 두 개 지역에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력은 있는데 안 해요. 국내 여론 때문에. 좌명하죠. 그런데 지금 세 번째 변수가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세 번째 변수냐면 바로 러시아 변수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오늘 김정은하고 푸틴하고 지금 만납니다. 만나니까 자, 푸틴이 이런 경우 한반도와 대하고 타이완에서 붙었다 할 때 푸틴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푸틴을 이걸 이용하라고 할까요? 이용하죠. 당연히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동북아에서 어떤 구도가 수립되는가 하면 북중로 대 한미일 3대 3으로 붙는데 우리 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핵을 가지고 있는 전략 핵무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어요. 일본과 한국에는 전략 전술 핵무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 세 개 나라는 다 전략 전술 핵무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군도 가지고 있고 이제 북한까지도 전략 핵을 바다에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세 개 핵강국과 한 개 핵강국에 두 개 비핵국가가 묻혀가지고 3대 3으로 붙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요. 결국은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군사적 균형이 깨질까요? 유지될까요?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불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김정은이가 지금 푸틴 말랄라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 문제와 관련해서 좀 새로운 점이 좀 하나 있어요. 어떤 점이 있냐면 푸틴과 김정은이 만난다 뭐 이럴 때는 지금까지는 이 푸틴과 김정은이 만나서 그 어떤 밀당했다 작당했다면 제일 불안할 게 누굴까요? 제일 불안한 게 우리가 제일 불안하죠?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제일 강한 메시지를 날리고 경고구를 날리는 것이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일까요?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일까요? 바로 지금 미국입니다. 미국이 지금 매일과 같이 경고 메시지를 날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만일 푸틴이 김정은에게 최첨단 기술을 준다면 큰 전략적 실수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미국이 먼저 대서양 건너에 있는 미국이 푸틴하고 김정은 만나는 걸 더 걱정할까요? 왜 그럴까요? 미국의 압도. 미국은 전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보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까지 1년 넘게 했는데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는 암묵적인 경계선, 엑시스 라인이 있어요. 어떤 엑시스 라인이 있는가 하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군사적 잠재력과 재원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요. 일정한 정도 무기를 주고 있지만은 제한을 두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면서도 이 무기는 절대 러시아 본토 공격용으로 쓰지 말라. 만약 내가 쓰면 안 줄 거야. 이렇게 모든 무기 사용에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철저히 방어용으로만 써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2년 2월 달에 푸틴이 전쟁을 일으킬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푸틴이 막 생각할 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만일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정치 경제적 제재를 가할 것이다. 그러면 푸틴은 1년을 배겨 못 난다. 이렇게 다 예견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러시아의 푸틴의 돈줄은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를 팔아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러시아 공무원들에게 월급도 주고 러시아 무역도 유지하고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만일 미국이 작정을 하고 유럽 나라들과 전면적인 경제 제재 가하고 러시아의 모든 대기업들을 국제 금융망에서 탈출시키면 푸틴이 못 배깁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도록 미국이 전면적인 제재를 안 해요. 푸틴에게. 왜 안 할까요? 이상하죠? 왜 안 할까요? 안 하는 이유는 그만큼 미국도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안 합니다. 만약 에너지 전면적인 제재를 가하면 유럽에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할 겁니다. 그러면 유럽 정부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푸틴도 못 견디지만 유럽도 못 견디고 또 미국의 모든 은행과 이런 데 러시아 자산이 엄청 들어와 있는데 그걸 퇴출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금융시장 주식시장도 완전히 요동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이해관계가 이게 엉켜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할 수 있는 많은 조치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번에 김정은과 푸틴이 빅딜을 한다면 어떤 딜을 하게 되는가 하면 김정은으로서는 푸틴이 요구하고 있는 재래식 무기들 소총, 포탄, 방사포 이런 걸 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김정은이가 주는 지금 재래식 무기들은 실질적으로 놓으면 50년, 60년 전 기술입니다. 이걸 만들 수 있는 국가는 우리 대한민국은 당연히 그보다 더 잘 만들고 뭐 유럽 국가들인지 뭐 이런 대부분 나라들이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총, 포, 직사포, 155mm 뭐 이런 거는. 예. 그런데 반대로 김정은이가 푸틴으로부터 가져가려는 거는 이건 오늘 이 현 시기에서 완전히 최첨단이에요. 지금 김정은이가 군사정찰 위성 2번 실패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얘 지금 이거 하지 못해서 막 지금 부글부글해요. 이거 푸틴이 군사정찰 위성 기술만 준다면 아마 김정은은 자기 심장까지도 꺼내 바칠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이 정찰 위성 기술이 북한에 넘어간다면 어떻게 되느냐? 김정은은 완전히 눈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에 의해서 속속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하나는 김정은이가 지금 아직까지 미국을 공격하는데 완성 못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ICBM 재진입 기술과 고체 연료를 이거 못하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한다 하면서 아시죠 뭐. 근데 러시아는 이거 다 몇십 년 전에 다 했거든요. 그런데 푸틴 형님, 내가 이거 형님 달라는 거 다 줄게요. 단 이거 ICBM 재진입 기술과 고체 연료 기술 좀 주세요. 이거 주면요 바로 김정은은 미국을 직접 ICBM으로 때릴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고 미국한테 그걸 딱 보이면서 야, 자 이거 나한테 이거 있는 거 봤지? SC라인 다시 긋자 라면 미국은 전략적 결단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 잠수함 새로 만들어서 지금 진수시켰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뭔가 하면 잠수함을 딱 바깥을 보니까 거기에 핵미사일 10개를 지금 탑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런 정도면 대단히 군사기술적으로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그 잠수함은 바다 수준 깊이에서 발사하지 못하고 바다 위로 떠올라서 아마 연해 부근에서 발사할 거다. 이게 군사평론가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연해에서 물 위에 떠올라서 발사한다면 우리는 또 오래적이 좋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레이더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공격해서 침몰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러시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핵 추진 소형 반응로를 주어서 거기에 반응로를 탑재해서 핵 추진 잠수함이 된다면 이 잠수함은 수중 깊이에서 6개월 들어가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6개월 동안 발동 끄고 있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계속 교고장 날리는 게 뭔가 하면 진짜 푸틴 네가 이번에 김정은이 요구하는 거 들여준다면 우리가 이거 마지막 가지고 있는 카드 쓸 거야. 그러니까 제발 심사숙고하고 자제해라. 이런 지금 경고장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푸틴이 북한으로부터 이런 군사적인 말하자면 재래식 무기를 가져가는 대가로 김정은이 요구하고 있는 최첨단 기술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줄 것 같으세요?
대단히 심각하죠. 이거 이제 북한이 이제 조만간에 이거 고체 연료와 재진의 기술을 보유한 ICBM을 완성하고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고 군사적 전위성을 가지게 된다면 이거 그러면 미국이 팔을 다시 짜야 됩니다. 진짜 이거 팔 완전히 동북아시아에서 팔을 완전히 다시 짜고 더 나아가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리로서는 정말 전략적 결단을 해야 돼요. 어떤 전략적 결단이냐? 일본의 재군국화, 일본의 재무장을 우리가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왜? 우리 힘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되고 미국 힘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의 재무장화의 길을 열어주느냐 말이냐.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 국내에서는 새로운 또 반일 그런 캠페인 데모 이렇게 일어나서 이 동북아시아가 새롭게 여동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 한번 좀 우리 결과를 좀 두고 봅시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줄 거라고 생각해요. 주되 공동 성명에는 밝히지 않고 조용히 은밀한 방법으로 줄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러시아에 대고 야 너네 군사 기술 절대 주지 마, 주면 안 돼라고 너희 주면 우리 가만 안 있을 거라고 수십 년 동안 요구했고 그때마다 러시아는 뭐라고 했냐면 미국 보고 야 너네 북한 김정은을 한번 봐라. 저 미사일 계속 실패하고 또 쏘고 정찰위성 또 하고 실패하고 우리가 알려줬으면 제가 저렇게 계속 실패할 거냐. 우리가 알려 안 주니 실패할 거지. 그러니까 미국도 가만 보니까 계속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왔다 갔다 해. 저걸 아마 러시아가 안 주니까 김정은이가 혼자서 돌파해 버리니까 제가 저렇게 모든 걸 거기다 때려박으면서도 저러나 했는데 아마 푸틴이 준다면요. 이건 정말 땅짓거리의 음식. 이걸 수십 년 동안 연구하면서 이걸 그 묘리를 찾지 못하고 개발 못한 사람한테는요 팀만 줘도 해. 수학 문제 이거 풀이지도 않고 야 이거 어떻게 푸는지 몰라서 막 그럴 때 야 이거 이렇게 풀지 말고 이렇게 풀어 살짝만 내줘도 풀어내잖아요. 그와 같은 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분만 남았죠? 몇 분 남았죠? 5분 남았습니다. 5분 빨리 끝낼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방도를 좀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우선 한미 동맹의 성격을 이제는 변화시킬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계속 주장합니다. 국회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우리 한미 동맹의 군사 동맹의 성격은 옥죄 기능입니다. 옥죄. 그러니까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최대한 옥죄를 발휘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북한 핵 위협이 옥죄 정도로만 안 된다. 저는 북한 저 김정은 정권이 있는 한 우리에 대한 위협은 더 올라가요. 그 때문에 이제 또 한미동맹의 성격을 옥죄로부터 제가 여기다 표시는 평화 통일 견인, 통일 견인으로 한미동맹의 성격을 변화시킨다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김정은 정권이 이제는 붕괴시키는 데다가 한미동맹의 성격을 좀 맞춰야 된다. 미국 정치인들한테도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옥죄 기능이 이때까지 수십 년 했는데 결국은 이게 평화가 유지되느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지고 북한의 핵 위험만 더 커졌다. 이제는 한미동맹은 옥죄로 북한 정권 붕괴로 바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없애버리지 않으면 그건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없앨 거냐? 전쟁할까요? 핵무기 이렇게 해버려요. 전쟁은 안 되겠지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완전히 가능해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김정은 정권 박살냈는데 김정은 정권 박살 붕괴시키는 게 완전히 가능한데 이건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첫 번째로 뭐냐면 우선 우리 정부의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정부의 의지가 약하고 두 번째로는 김정은 정권을 평화적으로 붕괴시키지 못하도록 뒷다리 잡는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이 대한민국에서 활개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문제냐? 북한의 민주화가 돼야 돼요. 북한 인민들이, 북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을 의식화시켜야 되겠죠. 그들을 계몽하고 교육해야 됩니다. 그들을 계몽하고 교육시키는 방법은요, 우리가 그들에게 외부로부터 정보를 유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야 이거 김정은 정권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정권구나, 얘 이거 따라잡자 라는 생각이, 그러한 생각이 북한 안에서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생각이 나오도록 막는 게 누구냐? 바로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정복 좌파 공산 전체주의 세력입니다.
공개적이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자, 이런 겁니다. 북한에 지금 우리가 주민 구조를 놓고 보면요, 지금 북한 주민이 계층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북한에서 MZ 세대, 장마당 세대가 지금 현재 북한 인구의 거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얘들은 지금 20대, 30대 얘들은 대한민국에 완전히 이제는 다 넘어왔어요. 병도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 대한 정보 이걸 엄청 지금 바라고 있는데, 수요가 있어요. 수요가 있는데 이걸 김정은이가 막아보자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네, 이걸. 그런데 끝내 이걸 막아내질 못하고 김정은도 손 들었습니다. 아, 이건 내가 어떤 수단을 써도 정보에 대한, 우리 한국 드라마나 한류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이 갈망, 접근, 이건 막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여기 이제 보시는 이 신문 제목이 보이지 않는 대결, 소리 없는 전쟁이라는 게 이게 북한 노동신문 제목입니다. 여기서 북한, 이게 뭐냐면 김정은이가 젊은 층과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선포하고 나서 정말 한국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보거나 총살하고 별지랄 다 하지만 이걸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방향을 돌렸어요. 아, 이거 내가 국내적으로 아무리 이거 때려잡자 해도 이건 안 된다. 결국은 이럴 경우에는 뭐냐면 원인 제공자, 원천을 막아야 돼요. 그러면 그 원천이 어딜까요? 대한민국이 겁니다. 그래서 4.27 판문점 선언 때 김정은을 만나서, 김정은이 문재인을 만나서 첫 번째로 요구한 게 뭐냐? 대북 정보 유입 제발 이거 좀 중지해달라. 휴전선 일대에서 학생 위강 좀 중지하고 대북 전단 주립을 다 해달라고 문재인한테 요구했는데,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뭐냐면 북한에서 2020년 12월 4일날, 12월 4일날에 한국 영화 보는 건 이제부터 총살하고 죽이겠다는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을 김정은이가 먼저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열흘 지난 12월 14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공산 전체주의 세력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네.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북한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 만들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들고, 이게 현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원천을 금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에서 북중국경위원회에서 거기에 USB 들여보내고 이런 심리전하고 있는 예산을 100% 다 잘라버렸어요. 그때 엄청 들어갔는데, 그래서 지금 다시 원상 회복하자고 하니까 대단히 지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지금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야, 대한민국 너네 뭐 BTS도 있고 뭐도 있고 영화 그렇게 잘 만들고 뭐 이 오징어 게임 뭐 미나리 뭐 얼마나 우리가 영화 잘 만들어요. 그런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 이 소프트 파워를 평화통일 실현하는데 왜 활용하지 못하느냐. 아니 북한 젊은이들 그거 보다가 총살당하고 이런 건데 좀 대대적으로 해라.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입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걸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잘 활용하면요, 이거 북한 정권 이거 무너뜨리는 거 일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미 동맹의 성격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전쟁 억제 개념으로부터 평화 통일 견인 개념으로 우리가 기능을 바꾸고, 이거 윤석열 정부가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성공.